전 남편의 약혼료가 내 뼈를 치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걸. 여기 윤상철 씨 따님 맞으시죠? 아버님 실종되신 지 이제 석 달째죠. 그 일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낡은 폴더폰 스피커에서 새벽 공기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윤정이의 손이 얼어붙은 걸레 위에서 멈춥니다. 막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흐린 아침빛이 반지하 방 안의 곰팡이 얼룩과 벗겨진 벽지를 더 초라하게 비춥니다. 방 한쪽 이불만 가지런히 개켜진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윤상철이 누워 있었습니다. 전날 밤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또렷하게 되살아납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돌아와 고된 숨을 몰아쉬던 사람. 그래도 늘 웃으면서 다음날 도시락 반찬 이야기를 하던 사람.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새벽 작업복에 헬멧을 끼고 문을 나선 뒤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서는 추가 단서가 없다는 대답만 돌려주었고 병원과 쉼터를 헤매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방 안 공기는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레를 대야에 넣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제가 밴 탓에 미지근한 물에도 따끔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세제 자국이 남은 손으로 폰을 꽉 쥐자 플라스틱이 부서질 것처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석 달 동안 이 낡은 전화기는 단 한 번도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확인, CCTV 확인 불가, 보호소 입소자에 해당 없음. 그저 절망을 더 선명하게 적어주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려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실종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장난이라기에는 너무 정확하고 사기라기에는 애매하게 구체적입니다. 반지하 방에 스며든 정적이 뜨거운 전기장판 대신 눅눅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에 더해져 몸 안까지 파고듭니다. 정희의 눈이 이불 위를 한 번 더 스칩니다. 그 위에 아직도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쓸데없는 착각이 따라붙습니다. 좁은 부엌 쪽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리다가 곧 끊깁니다. 전기포트에 빨간 불빛이 꺼지면서 방 안은 다시 싸늘한 회색빛만 남습니다. 설거지 제대로 못한 접시 위에 말라붙은 김치 국물이 굳어 있습니다. 정희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칩니다. 허기가 느껴지지만 배보다 머리가 먼저 무거우니 밥 생각이 날 리가 없습니다. 진동이 멈춘 폰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다시 걸어봐야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다시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통화가 석 달 동안 찾지 못한 아버지로 이어지는 유일한 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립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도시에서 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정희에게는 꿈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자신도 그 무리 안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뒷좌석,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기대어 비서가 정리해준 일정표를 넘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회장님의 새 식구, 그때 들이키던 커피 향이 지금 이 반지하의 곰팡내와 겹쳐지는 순간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정희는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무릎이 저릿저릿합니다. 벌써 몇 달째 새벽 5시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강남 아파트 단지와 사무실 빌딩을 오가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함은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찾아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비어있는 아버지 자리에 손을 얹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없는 사이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시 나간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미련입니다. 석 달 동안 그 자리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정희는 폰을 들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벽에 걸린 싸구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지금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혹시 또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다림은 이미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더 두렵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석 달 동안 아무 단서도 없던 현실이 더 잔인합니다. 가슴 안쪽에서 묵직한 것이 꿈틀거립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사라지는 날이 과연 올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예전 재벌가에서 살던 화려한 기억도 이 반지하의 축축한 벽처럼 점점 바래져 갑니다. 지금 정희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 생각이 귓가를 치는 순간 다이어리 한쪽에 조용히 적어두었던 문장이 떠오릅니다. 윤상철이 술기운에 중얼거리며 했던 말입니다. 세상은 늦게 움직여도 결국 옳은 방향으로 간다는 말. 정의는 늦게 와도 와준다는 말.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삶을 버텨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희는 폰을 가슴께로 끌어안았다가 천천히 다시 내려다봅니다. 차갑게 식은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닿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자신 인생의 방향을 또 한 번 바꿀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통화가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 넣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단단하게 굳어질 만큼 정적이 흐른 뒤 정희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전화를 다시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남긴 장소로 직접 나가보기로 합니다. 낯선 번호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쪽이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깁니다. 벽에 기대두었던 낡은 코트를 꺼내어 어깨에 걸칩니다. 소매 끝이 조금 해져 있지만 더 이상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주머니를 한번 뒤져 동전 몇 개와 지폐 한 장을 확인합니다. 발밑에서 차가운 바닥이 느껴집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잠시 떨리지만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희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십니다. 반지하의 탁한 공기가 폐 깊숙이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빠져나옵니다. 그 숨과 함께 석 달간 쌓인 체념의 먼지가 조금은 털려나가는 듯합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회색빛 계단 위로 어둡지만 분명한 바깥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정말 나가보겠느냐고. 정희는 속으로 짧게 대답합니다. 이제는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윤정희는 팔에 힘을 주어 떨림을 숨기려 합니다. 지하철 창 밖으로 터널의 어둠이 끝나자 강남역 인근의 플랫폼 불빛이 차창에 반사됩니다. 검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푹 꺼진 눈밑과 거칠어진 피부, 몇 년 사이 인생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발밑에는 반지하에서 급히 나와 신은 다른 운동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강남 아파트 단지 복도를 쓸며 걸어다니던 발입니다. 이제는 그 건물들을 청소용 걸레와 쓰레받기를 들고 오르내립니다. 그 차이가
단순한 직업의 변화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열차가 강남역에 멈추자 정희는 사람들의 흐름에 밀려 승강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출근 시간대가 조금 지난 탓에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사이로 여유로운 표정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커피를 들고 천천히 걸으며 통화를 하는 사람, 쇼핑백을 든 사람,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까지. 이들 대부분에게 강남은 일상이고 꿈이고 소비의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희에게 강남은 이제 아버지가 사라진 곳과 닿아 있는 불길한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오자 찬바람과 함께 고층 건물들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유리 외벽에 비친 하늘은 겨울빛이라기에는 애매하게 흐릿합니다. 시선을 내리자 인도 위에 서 있는 자신이 보입니다. 낡은 코트와 허옇게 일어난 손등이 번쩍거리는 간판과 지나가는 승용차들 사이에서 유난히 초라해 보입니다. 폰 화면에는 짧은 메모가 떠 있습니다. 호텔 로비, 오후 2시. 낯선 목소리가 남긴 장소입니다. 구체적인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사람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호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라고는 반지하뿐이라는 사실이 선택지를 더 이상 남겨두지 않습니다. 호텔에 가까워질수록 주변 풍경이 달라집니다. 브랜드 로고가 찍힌 쇼핑백을 든 사람들, 말끔하게 손질된 정원, 로비 쪽으로 들어가는 검은 차량들. 그 풍경 속에서 정희의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구역은 한때 자신에게 낯설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연회장에 들락날락하던 시절, 이와 비슷한 호텔 로비에서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초라한 자신을 더 날카롭게 찌릅니다. 유리문을 밀고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기존의 거리와는 다른 공기가 피부에 닿습니다. 향기로운 향과 부드러운 난방 바람, 카펫을 밟는 조용한 발소리, 잔을 부딪히는 희미한 소리까지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정갈하게 연출된 공간입니다.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코트 앞자락을 여미며 시선을 내립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이 공간을 더럽힐까 두려운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때 로비 한가운데로 시선이 끌립니다.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화려한 서체로 적힌 글자들이 눈에 박힙니다. 중학교 50주년 동창회. 현수막 아래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와인잔을 들고 있고 누군가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상대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정희는 순간 숨이 막힌 것처럼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중학교 시절은 오래전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만 떠올리면 아직도 배가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낡은 교복과 헐어진 가방 때문에 교실 안에서 구석자리를 지켜야 했던 시간,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꺼내는 손이 떨리던 날들, 그리고 누군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와 시선.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애써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 자신이 온 이유는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 되뇌이며 로비 구석 쪽 빈 의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의자보다 동창회 현수막 쪽으로 조금씩 끌려가는 듯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같은 공간에서 겹쳐지는 기묘한 순간입니다. 로비 한켠 안내 데스크 옆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킵니다. 약속 시간이 정확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앞에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카펫 무늬만 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날카로운 기척이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동창회 쪽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촘촘히 말아올린 헤어스타일, 눈부시게 반짝이는 목걸이, 손가락마다 빛나는 반지들. 이 사람은 지금 이 공간에서 가장 밝게 빛나야 할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입꼬리에 묘한 비웃음이 실려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히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납니다. 교실 뒤쪽,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멸시. 이름을 떠올리지 않아도 이미 누구인지 알 것 같은 낯익음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힙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문자도 발신자 정보도 뜨지 않는 알 수 없는 흔들림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릅니다. 오늘 여기로 부른 목소리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실마리가 한 공간에 얽힌 채로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동창회 참석자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오래된 이름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누군가는 첫사랑 이야기를 꺼내고 누군가는 예전 담임의 흉을 봅니다. 그 소리들이 로비 천장 아래에서 둥글게 맴돕니다. 정희는 그 소리들을 피해 구석으로 가고 싶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선 끝에 서 있는 화려한 여자가 시야를 계속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옵니다. 구두 굽소리가 카페 뒤에서도 분명하게 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줍니다. 마치 이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듭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중학교 교실에서 보았던 얼굴과 현재의 얼굴이 겹쳐집니다. 눈매와 인매는 세월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서진.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떠오릅니다. 교복 치마를 짧게 줄이고 반 친구들 중심에 서 있던 아이. 누군가의 도시락 반찬을 보고도 가차없이 품평을 하던 아이. 가난을 이유로 사람을 낮게 보는 시선을 숨기지 않던 아이. 그 시선이 지금 그대로 정희를 훑어내립니다. 서진은 정희 앞에서 한번 멈춥니다. 정희의 코트와 낡은 가방, 다른 운동화까지 천천히 살피는 눈빛에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목을 타고 올라옵니다. 주변의 몇몇 동창이 이 광경을 눈치채고 서서히 다가옵니다. 로비 가운데에 작은 원이 만들어집니다. 중심에는 오서진과 윤정이 두 사람만이 남습니다. 이 순간에도 정희는 자신이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떠올리려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적. 그러나 눈앞의 사람과 공간이 그 목적을 잠시 잊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필요보다 더 강하게 심장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서진의 눈빛에는 옛날과 다를 바 없는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정희는 다시 교실 끝자리에 앉아 있는 소녀가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동창 몇 명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입술에서 재벌가 며느리였다가 이혼했다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은 곧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며 여러 버전의 소문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희를 훑어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갈수록 정희의 어깨는 조금씩 더 움츠러듭니다. 로비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잔잔하던 피아노 연주 소리가 이제는 배경이 아니라 불편함을 숨기기 위한 가림막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여기고 누군가는 피하고 싶어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누구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이 공간은 힘 있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공기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를 버티려 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만 혹시라도 자신을 부른 사람이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단서를 놓칠까봐 발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눈앞의 상황은 점점 더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정희의 가슴 속에서 묵혀있던 감정이 살짝 움직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다르게 만듭니다. 재벌가에서 쫓겨난 뒤 반지하에서 시작한 삶은 이미 바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바닥을 딛고 선 사람이 예전과 똑같이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로비 저편에서 누군가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며 공기를 잘라냅니다. 잠시 시선이 분산되는 틈을 타 정희는 숨을 고릅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지만 눈동자는 서서히 차분함을 되찾습니다. 자신을 부른 그 목소리가 아직도 이 근처에 있는지 정희는 주변을 한번 훑어봅니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서진과 동창들의 얼굴뿐입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면 현재의 실마리를 놓칠 것입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조용히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납니다. 그 한 걸음은 단지 거리만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선을 긋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아직 몇 걸음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걸음 사이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비 천장 아래 보이지 않는 긴장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비를 벗어나 호텔 정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정희의 얼굴을 덮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따뜻한 실내 공기에 익숙해 있었던 폐가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를 견디느라 잠시 멎는 듯합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한 손으로 코트 깃을 끌어올립니다. 호텔 앞 도로에는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주차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곳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축하와 만남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정희에게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건물 옆 좁은 골목으로 향합니다. 인도에서 벗어나자 자동차 소음이 한 겹 줄어듭니다. 골목벽에는 오래된 포스터가 부분적으로 떼어져 나간 채 남아있고 희미한 물 자국이 바닥에 번져 있습니다. 눈부신 호텔과 달리 이곳의 공기는 실제 온도보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정희는 골목 중앙쯤에서 속도를 늦춥니다. 힘이 빠진 발이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침내 벽에 등을 기대고 털썩 미끄러지듯 주저앉습니다. 양 무릎이 굽혀지고 손이 자연스럽게 얼굴을 가립니다. 로비에서 느꼈던 수많은 시선과 속삭임이 귓속에서 멀어져야 할 텐데 오히려 더 크게 울립니다. 중학교 시절 교실 한쪽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웃음소리. 재벌가 시절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고 느꼈을 때 들리던 차가운 말투. 그리고 이혼 당시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한 채 짐을 싸서 집을 나서야 했던 순간의 정적. 그 모든 장면이 뒤엉켜 가슴을 짓누릅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온 하루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간 느낌이 듭니다.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버티려 하지만 한번 무너진 감정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한 흐느낌이 골목벽에 부딪혀 목이 메인 숨소리처럼 되돌아옵니다. 정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여기에 올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고.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석 달 동안 수십 번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지만 결국 다시 강남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때쯤 발자국 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들립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걸어옵니다. 정희는 얼굴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슬쩍 고개를 돌리자 어두운 골목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구두 굽소리가 아닙니다. 단정한 구두에 맞지 않는 조금 더 무거운 발소리입니다.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고급 코트의 실루엣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한 얼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정희의 심장은 한순간 골목 공기를 전부 들이마신 것처럼 크게 요동칩니다. 강도연이 골목 한가운데 멈춰 서 있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회장으로 불릴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골목 속 그의 표정은 낯선 사원처럼 어색합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몇 가닥의 흰머리가 눈에 띕니다. 눈가의 잔주름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줍니다. 도연의 시선이 바닥에 앉아있는 정희를 향합니다. 정희는 얼굴을 완전히 가리던 손을 조금 내립니다. 두 사람의 눈이 공중에서 만납니다. 지난 10년간 말하지 못한 말들이 이 짧은 눈맞춤 속에 뒤엉켜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도연의 표정에는 놀람과 미안함, 걱정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거리만 남아 있습니다. 도연은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정희도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 먼저 한 발자국 내딛는다면 그 순간부터 지난 시간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아직은 그 무게를 어떻게 나눠들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시선을 돌립니다. 이 골목으로 들어오기 전 호텔 로비에서 느꼈던 수많은 시선과 수군거림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 온 진짜 이유, 아버지에 대한 단서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다시 가슴을 찌릅니다. 오늘 하루가 단지 옛 상처만 건드리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친 상태에서 정희는 마침내 골목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가 저릿거리지만 서야 합니다. 더 이상 골목에 웅크려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하고 자신을 부른 목소리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도연은 한 발자국 다가오려다 멈춥니다.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릴 수 있는 거리가 되었지만 손을 쉽게 뻗지 못합니다. 그 헤저테이션 자체가 두 사람 사이 쌓인 세월의 두께를 보여줍니다. 정희는 그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호텔 쪽도 골목 입구 쪽도 아닌 제3의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골목 끝에는 다른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도로 표지판과 횡단보도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공간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려면 이 둘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를 먼저 지나가야 합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여기 멈춰 설 수는 없다고. 그 다짐이 끝나갈 즈음 코트 안주머니가 살짝 무게를 들이웁니다. 급히 나오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지만 뭔가가 안쪽에서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정희는 잠시 시선을 내려 그 감각을 확인합니다. 아직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 작은 이물감이 오늘의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반지하로 돌아왔을 때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습니다. 층계참의 형광등은 오래되어 켜져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다시 코끝을 찌릅니다.
아까 나올 때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정희는 코트를 벗어 벽걸이에 걸려다가 아까 골목에서 느꼈던 이물감을 떠올립니다. 코트를 다시 끌어내려 안주머니를 더듬습니다. 손가락 끝에 단단한 종이 촉감이 닿습니다. 급히 꺼내 펼치자 작게 접힌 쪽지가 손바닥 위에 펼쳐집니다. 글씨는 급하게 쓴 듯 조금 삐뚤지만 알아보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최민호를 찾아라. 그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짧은 문장 두 줄이 전부입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 한 번이 석 달 동안 제자리만 맴돌던 정희의 삶을 약간 비틀어 버립니다. 이 쪽지가 언제 누구에 의해 코트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였을지, 골목으로 나오기 전이었을지, 혹은 그 이전 어딘가였을지 떠올려 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정희는 과거의 사람들과 감정에 휩쓸려 있었기에 세밀한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의 종이가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특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진실인지 아니면 10년 전 자신의 이혼과 관련된 진실인지 혹은 두 가지가 모두 얽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것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방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 쪽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둡니다. 그 옆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쌓인 병원 영수증과 공과금 고지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쪽지는 그 종이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세게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다른 종류의 부채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감정적으로라도 갚아야 할 빚 같은 것. 잠시 후 정희는 결심을 굳힙니다. 혼자서는 이 실마리를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쪽지에 적힌 이름이 말하는 모든 것을 끌어올리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친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 강도현. 폰을 손에 쥐었을 때 손가락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눌러보지 않은 이름입니다. 통화 목록을 내려가다 연락처에서 그 이름을 발견합니다. 삭제하지도 새로 저장하지도 못한 채 남아있던 기록입니다. 화면에 떠있는 그 이름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고 다른 쪽은 뜨거워집니다. 정희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는 동안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짧은 숨고르기 뒤에 단도직입적인 부탁을 꺼냅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했고 그 이름이 도연의 회사와 연결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보안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 그 다음 날 도심의 한 카페. 유리창 밖으로는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카페 안 구석 자리에서 정희와 도연이 마주 앉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습니다. 말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다 꺼내려면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사실입니다. 도연은 쪽지를 조용히 읽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최민호라는 이름에 반응하는 표정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회사 보안팀을 통해 확인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근무지, 출입 기록, 사고 관련 문서, 그리고 쪽지에 적힌 이름까지 한 번에 확인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얼마 후 대형 건설의 보안팀 사무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벽에는 여러 모니터가 걸려 있고 그중 몇 개에는 각 현장의 CCTV 화면이 분할된 채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팀장은 정희와 도연을 회의실로 안내합니다. 노트북과 몇 장의 서류가 책상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 공사 현장의 CCTV 녹화 파일이 차례로 뜹니다. 헬멧을 쓴 노동자들이 철근과 자재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빠르게 지나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재생이 멈춥니다. 화면 한가운데 줌이 들어가고 한 사람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다소 마른 체격, 익숙한 자세,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얼굴 윤곽. 윤상철입니다. 영상 속에서 상철은 누군가와 이야기 중입니다.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손짓을 크게 쓰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표정에는 분명한 불만과 단호함이 묻어 있습니다. 입모양만으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충 넘길 수 없는 일이 있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정희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눈동자가 떨립니다. 석 달 동안 머릿속에서만 수없이 그려보던 장면이 실제 영상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순간입니다. 그 뒤로 또 다른 파일로 넘어가도 더 이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기록이 끊어져 있습니다. 팀장은 날짜와 시간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사고 처리와 관련된 내부 보고가 올라온 시점과 윤상철이 현장에서 사라진 시점이 묘하게 겹쳐 있다고 말합니다. 서류 몇 장이 책상 위에 펼쳐집니다. 경미한 부상, 합의 완료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영상 속 아버지의 표정은 그 단어들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희는 손을 모아 쥔 채 숨을 고릅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랜 시간 눌려있던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쪽지에 적힌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지만 적어도 방향 하나만큼은 뚜렷해집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찍힌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팀장이 노트북을 덮는 순간 회의실 안공기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힘이 빠진 손가락이 살짝 떨립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막막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광처럼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쪽지에 적힌 이름, 최민호. 이제 그 사람을 찾아야 할 차례입니다. 목에 걸려있던 덩어리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흐르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곧 또 다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윤정혜 씨? 요즘 우리 회사 근처 자주 보이시던데 꽤 신경 쓰이네요. 괜히 캐고 다니다가 다치는 사람 나오면 곤란하지 않으시겠어요?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 찬 바람이 유리벽 사이로 스며듭니다. 윤정희는 손에 쥔 폰을 꼭 쥔 채 앞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강도연의 회사 보안팀에서 연락이 온 뒤 최민호의 집 주소를 막 문자로 받은 참입니다. 이 버스만 타면 그 사람을 직접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정류장 바로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운전석 창이 내려가며 선글라스를 쓴 얼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서진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비웃음을 숨기지 않던 그 표정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오늘은 옆자리에 놓인 고급 가죽 가방과 반짝이는 약혼 반지가 그때보다 더 도발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서진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정류장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차가운 바닥 위에서 또렷하게 울립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줍니다. 공간이 비워지는 만큼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더 빽빽해집니다. 정희는 시선을 돌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저절로 주먹을 쥐며 굳어집니다. 서진의 시선이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차갑게 훑고 올라갑니다. 그 시선에는 동창회 때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과거의 놀림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걸린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서진은 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반지를 가볍게 돌려 보입니다. 큼직한 보석이 겨울 햇빛을 받아 번쩍입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 반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희는 직감합니다. 도영과의 약혼, 10년 전 자신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장본인과 그 뒤를 이어같은 집안에 들어가려는 사람. 그 조합이 머릿속에서 차갑게 연결됩니다. 정류장 한쪽 전광판에는 광고가 흘러갑니다. 웃는 커플, 행복한 가족, 밝은 사무실. 이 모든 이미지가 눈앞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풍경처럼 느껴집니다. 서진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암시, 회사를 건드리면 누구까지 다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경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시하는 말들이 길게 이어집니다. 정희의 가슴 안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습니다. 석 달 동안 아버지를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끝마저 놓으라는 협박을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 물러난다면 아버지의 실종은 그저 어쩌다 사라진 노동자 한 명으로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끝까지 파고들면 또 누군가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정류장 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옵니다. 서진의 시선이 버스가 멈추는 방향으로 한번 스칩니다. 그러고는 작게 웃으며 한 발 물러납니다. 그 웃음 속에는 자신이 이미 이 판의 승자라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서둘러 승하차를 합니다. 순간 정희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버스를 타면 최민호에게 갈 수 있습니다. 타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버지를 향해 겨우 잡아올린 실마리를 스스로 끊는 셈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오가지만 몸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작은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CCTV 속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어딘가 결연해 보이던 그 표정. 평생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노동자의 산재 문제를 보고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성격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정희는 결국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내려갔다가 천천히 빠져나옵니다. 눈을 떴을 때 서진은 여전히 버스와 정류장 사이 애매한 거리에서 서 있습니다. 타도 소용없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그대로 지나쳐버리고 버스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발을 한 번, 두 번 디딜 때마다 무릎이 떨리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버스 안으로 올라섭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류장 밖 서진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멀어집니다. 입모양이 무엇인가를 형상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정희의 머릿속에는 다른 이름 하나만 선명해집니다. 최민호.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윤정혜 씨. 이렇게까지 겁이 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복도 끝,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거의 없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살짝 안쪽으로 열립니다. 안에서 얼굴만 내민 남자가 주변을 불안하게 살핍니다. 최민호입니다. 중학교 시절 교실 구석 어딘가에 늘 조용히 앉아있던 그 아이의 얼굴이 세월을 지나 어른의 얼굴에 겹쳐집니다. 민호는 서둘러 정희와 도연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창가의 커튼을 끝까지 당겨내립니다. 낮인데도 방 안이 흐릿하게 어두워집니다. 커튼 사이로 밖을 한 번 더 확인한 뒤에야 민호는 숨을 고릅니다. 방 안 공기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냄새를 느낍니다. 소파는 오래되어 스프링 소리가 살짝 납니다. 민호는 가장 구석자리, 출입문이 잘 보이는 쪽에 앉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꼼지락거립니다. 정희는 맞은편에 앉아 이 방까지 오는 동안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질문들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실종으로 처리되었는지, 회사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민호는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합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몇 번이나 손가락 사이를 비비다가 마침내 테이블 위로 작은 물건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검은색 USB입니다. 크기만 보면 별것 아닌 물건이지만 정희의 시야에는 거대한 돌덩이처럼 보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채로 만지기만 해도 손이 떨릴 것 같습니다. 민호의 고백은 작은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대형건설 경리팀에서 일해왔다는 사실, 회사 재정이 몇 년째 악화일로였다는 이야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경미한 사건으로 돌리고 돈으로 조용히 처리해왔다는 내부 관행.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산재 기록이 사라지고 대신 애매한 합의서와 수상한 장부만 남았다는 사실이 이어집니다. 정희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굳어갑니다. 그중 한 사건에 윤상철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노동자가 추락사고를 당한 날 상철이 그 현장을 보고 말렸다는 기록. 퇴근 후에도 현장 사무실에 남아 산재 처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부 메모. 민호는 그 메모를 직접 봤다고 말합니다. 회사 측은 처음에는 돈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산재가 아닌 개인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처리하면 일정 금액을 건네겠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그러나 윤상철은 거절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눈감는다면 다음에는 더 큰 사고가 날 것이고 그때는 자신의 양심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설득이 협박으로 바뀌고 협박이 사라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그 모든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자신에게 어떤 짓을 할지 그리고 부양해야 할 가족을 떠올리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USB 안에는 그동안 민호가 몰래 빼낸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산재 처리 누락 내역, 수상한 합의금, 지급 기록, 회계장부에서 숨겨놓은 비용 처리 표, 그리고 윤상철이 공사장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는 음성이 희미하게 녹음된 파일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단초입니다. 정희는 USB를 손에 올려봅니다. 작고 매끄러운 플라스틱 표면이 손바닥에 닿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무게가 삶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 안에 담긴 숫자와 기록이 아버지를 되찾아 줄 수도 있고 회사와 관련된 거대한 비리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민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중학교 시절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만 지켜보던 자신을 떠올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도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같은 겁쟁이로 남고 싶지 않다고, 늦었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고르지 않습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 하나를 건네는데도 목이 메입니다. 그러나 이 방을 나가는 순간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USB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수사를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연은 옆에서 조용히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도, 과거 남편이라는 관계도 이 방 안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벌어진 일의 실체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눈빛에는 충격과 죄책감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복도를 지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민호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세상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가장 위험해지는 사람은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필요한 사람도 그입니다. USB를 손 안 깊숙이 쥔 채 정희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조용히 되뇌입니다. 이제 도망치는 시간은 끝났다고. 윤상철님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안전하게 모시고 나오는 중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건조합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USB에서 복사된 파일들이 모니터 화면에 줄줄이 뜹니다. 담당 형사의 표정이 파일을 열어볼수록 굳어집니다. 숫자와 날짜, 금액과 비고란에 적힌 짧은 문장들이 수개월 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정희는 의자 끝에 걸터 앉은 자세로 형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산재 은폐, 회계 조작, 노동자 강압 합의, 여러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단어 하나하나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문장, 아버지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만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USB의 내용뿐 아니라 CCTV 자료, 내부 직원 진술, 이미 제보되어 있던 다른 사건들과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실종 신고로만 분류되어 있던 윤상철의 사건 번호가 다시 열립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며 정희는 손에 쥔 펜이 여러 번 미끄러질 뻔합니다. 그때마다 형사가 따뜻한 물을 건네며 잠시 쉬었다 쓰라고 권합니다. 며칠 뒤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흐릿한 하늘 아래 서울 외곽공단 지역 낡은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 끝에 경찰차들이 멈춰섭니다. 파란 경광등 불빛이 회색 건물 외벽을 번갈아 비춥니다. 바람이 스치면서 먼지와 쇠냄새가 섞인 공기를 밀어냅니다. 정희는 경찰차 문을 열고 내립니다. 다리는 풀릴 것처럼 떨리지만 땅을 밟는 감각이 확실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강도연이 다른 경찰관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눈에는 오직 한 곳, 문이 굳게 닫힌 낡은 창고 출입구만 보입니다. 형사의 지시로 특수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녹슨 경첩에서 짧은 소리가 나고 그 틈 사이로 어둠이 조금씩 갈라집니다. 랜턴 불빛이 안쪽을 훑습니다. 곧이어 안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누군가가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랜턴이 얼굴을 비출 때 정희의 심장이 멈칫합니다. 수염이 많이 자랐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습니다.
옷은 낡은 작업복 위에 여러 겹의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과 얼굴 윤곽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윤상철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흐른 뒤 정희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내딛습니다. 아버지라는 부름은 목 안에서만 맴돌고 입 밖으로는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눈이 정희를 알아보고 크게 뜨이는 순간 모든 언어가 필요 없어집니다. 부축받던 상철이 힘에 부치는 몸으로도 정희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서너 걸음으로 줄어드는 동안 주변의 경찰차 불빛과 형사들의 무전 소리는 모두 배경으로 희미해집니다. 마침내 정희가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야위고 말라있는 팔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 품에서는 축축한 창고 냄새와 오래 씻지 못한 사람의 냄새가 섞여납니다. 그러나 정희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소중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3개월 동안 잃어버렸던 존재가 비록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다시 눈앞에 서 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닦을 틈도 없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했을 거라고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미안하다고 자꾸 반복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 일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 이름을 떠올릴 여유조차 없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상철을 태웁니다. 탑승하는 문 옆에서 형사가 짧게 말합니다. 회사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었다는 사실,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TV 뉴스에 나올 법한 큰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차창 너머로 어디선가 들려오는 뉴스 속보가 귀를 스칩니다. 대기업, 노동자 불법 감금 의혹, 산재 은폐 정황 포착. 화면 어딘가에는 수갑을 찬 누군가의 뒷모습이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희의 시야에 그 모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지금 구급차 안의 좁은 공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여러 가지 검사가 이어집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극심한 스트레스.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희는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날 밤 병실 TV에서는 대형 건설 관련 뉴스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오서진의 아버지가 카메라 앞을 고개 숙인 채 지나가는 화면, 회사 간판이 철거되는 장면, 검찰청 앞에 모인 기자들의 모습. 정희는 잠깐 시선을 그 화면에 두었다가 곧바로 고개를 돌립니다. 침대 위 수액을 맞으며 잠든 상철의 손이 이불 위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정희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습니다. 복수나 분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살아 돌아온 아버지와 앞으로의 삶입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은 이 사람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그때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너무 늦게 가져온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한강변 공원. 강물 위로 석양빛이 길게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들 사이에 놓인 벤치 하나에 윤정희와 강도연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년 전 이야기를 뒤집어 놓을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한 장씩 꺼낼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가짜 차용증, 허위 진술서, 거짓 소문을 꾸미기 위해 오고 간 메모. 모든 종이 끝에는 동일한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오서진. 10년 전 갑작스럽게 무너졌던 결혼 생활의 시작이 떠오릅니다. 병원에서 입덧을 견디며 아이를 지키려 애쓰던 나날, 시댁에서 들려온 차가운 말, 연락이 점점 뜸해지던 남편. 그때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버려졌다고만 믿었습니다. 지금 서류 위 문자들은 그 믿음 자체가 조작된 것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정희는 종이를 내려놓고 강물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물살이 뒤엉켜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10년 동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어떻게든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휘말리고 뒤집혔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오서진이 이번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저지른 일들까지 드러났다는 이야기.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정의를 흠집내는 자료를 만들어냈다는 고백. 그 자료를 들고 어머니와 도연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진술. 그때 도연은 흔들렸습니다. 사랑과 의심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보아온 세상과 부모의 말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형편이 좋은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세계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정의와 뱃속의 아이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없애버렸습니다. 정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살짝 흔듭니다. 1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서 골마있던 말들이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오려 합니다. 병원 침대에서 혼자 아이를 잃고 울던 밤, 짐을 싸서 집을 나올 때의 공허함, 반지하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냉기. 그 모든 장면이 지금 이 강물 위로 차례로 떠오릅니다. 말을 꺼내는 동안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정희는 원망과 슬픔, 분노와 허탈감까지 섞인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그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변명이나 해명보다는 듣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강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즈음 정희의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신이 괜히 욕심내거나 돈 때문에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누군가가 짜놓은 판 위에 억울하게 올려졌을 뿐이라는 진실. 그 진실이 지난 10년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의 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은 마지막까지 한 가지를 묻습니다.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볼 여지가 있는지. 정희는 오래 고민합니다. 10년의 상처는 하루 이틀에 아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회복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마주한 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과거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정희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장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도연을 완전히 미워하는 것만으로 자신을 버티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서로의 잘못과 상처를 인정한 상태에서 천천히 다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서보고 싶다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패배감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길이 완전히 막혀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예전처럼 싸늘하지 않고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강물 위에는 밤빛이 번집니다.
가로등 빛이 물결마다 부딪혀 작은 파편처럼 흩어집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완전히 깨끗한 새 시작은 아닐지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볼 수는 있겠다고. 고통과 진실, 그리고 늦게 도착한 사과까지 모두 끌어안은 채로 밥은 이제 좀 뜨끈한 데서 먹어야지 않겠느냐. 여긴 숨이 좀 트이는 것 같구나. 너 웃는 얼굴 보니까 이제 살겠다.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아직 박스들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반지하에서 옮겨온 이 집은 창이 크고 볕이 잘 듭니다. 아침마다 벽에 비치던 곰팡이 얼룩 대신 창틀 근처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윤상철은 소파에 앉아 화분 위에 난 작은 새싹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이 김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정이는 국그릇을 아버지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간은 괜찮은지, 너무 짜지는 않은지. 상철은 한 숟갈 떠넣고는 오래 잊고 지냈던 표정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3개월 동안 좁은 창고에 갇혀 있던 시간 동안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대형건설 관련 뉴스가 가끔씩 나옵니다. 회장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오서진 역시 공범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뉴스들은 정의의 마음을 예전처럼 휘저어 놓지 않습니다. 법과 시간이 할 일을 맡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더 집착하지 않아도 세상이 조금씩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강도연이 집에 들릅니다. 예전 재벌가 사모님을 대하던 식의 과한 배려 대신 조심스러운 거리감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상철의 재활 치료를 돕거나 병원에 함께 동행합니다. 집 근처에서 싸고 따뜻한 식당을 찾아 함께 밥을 먹기도 합니다. 정희는 그 곁에서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 갑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쪽을 택합니다. 이미 한번 부서진 그릇을 예전 모습 그대로 붙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깨진 자국이 보이더라도 다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수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느 저녁 3사람은 함께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상철은 아직 긴 거리를 오래 걷지는 못하지만 바깥 공기를 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합니다.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을 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웃으며 지나갑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벤치 위에서 도시락을 먹는 연인, 휴대폰으로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는 어르신들. 일상적인 풍경들이 낯설지 않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이제야 비로소 평범한 일상에 다시 초대받은 기분이 듭니다. 반지하 방에서 아버지의 실종 신고서를 손에 쥐고 떨던 날과 비교하면 믿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그때는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이제는 내일을 계획해 볼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떠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통해 그 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실종, 동창의 쪽지, 최민호의 고백, 창고 앞에서의 재회, 한강변의 진시. 마치 한 편의 긴 라디오 드라마처럼 이어졌던 사건들이 이제 한 챕터의 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도 아침이면 다시 눈을 뜨고 밥을 하고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간간히 일을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강도형과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사소한 일들이
다시 정희의 삶을 채워갈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희는 조용히 아버지 방 문을 엽니다. 상철은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립니다. 그 작은 숨소리가 집안 전체를 지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을 닫고 나와 거실 불을 끄며 정희는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합니다. 더 이상 큰일은 없기를, 이 평범한 날들이 오래 이어지기를.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한강변 벤치에서 들었던 바람 소리가 귀에 스칩니다. 다시 시작해보자는 말과 천천히 가보자는 자신의 대답이 겹쳐 들립니다. 정희는 이 대답이 언젠가 어떤 모양으로 완성될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 한가운데 작은 불씨가 조용히 타오릅니다.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매일 조금씩 숨을 불어넣는 일이 이제 정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 덕분에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